박수 안 쳐요? 선거 때 선거에 출마하면 되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되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 떨어지면 뭐 할 건데 이래서 그때 떨어지면 또 원래 하던 일 해야 되니까 기왕 강의할 거면 대구에 있는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이제 공약은 되게 당선되면 지키는 약속인데 제가 이제 낙선 공약을 그때 했거든요.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지난 학기는 못하고 신학기 시작되면서 2학기에 할 수 있게 돼서 약속한 거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인기도 없고 뭐 별로 필요 없다 이래 되면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이제 못하게 되겠지만 학생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대구 지역에서 대학 강의를 하려고 하여튼 낙선 공약이니까 낙선했으니까 지켜야죠. 대학교 들어가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조금 이렇게 선배님들이 대학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던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디 가나 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규범이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다 비슷한 규범을 갖고 있지만 또 여기 대구의 규범하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의 규범하고 많이 좀 달라요.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대학도 이제 어찌 보면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게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학회라고 그래서 서클 활동하고 또 데모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키는 규범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팅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죠. 술은 엄청 마시면서 미팅은 못하게 해요. 제 생각에는 미팅은 마음대로 하고 술을 덜 먹는 게 훨씬 좋은 규범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또는 왜 그걸 꼭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바라져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 머리 아프게 자꾸 만들고 그게 인기 없잖아요. 당시 뭐 항소유서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해지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그 명문이었다라는 기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1980년도에 그때 5.18 나고 나서 날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들려가지고 그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라는 데를 갔거든요. 5월 17일 밤늦게 잡혀가지고. 근데 거기는 무조건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술서를 쓰고 있으면 안 때려요, 그동안에는. 왜냐면 진술서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술서를 오래 많이 써야 덜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썼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막 있는 것도 기억해가지고 뭐 별로 안 중요한 거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편지지 같은 양식에 하루에 100장 쓴 적도 있어요. 그날 한 대도 안 맞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번은 그걸 한 100장을 썼는데 그 국장이라는 분이 경찰관인데 그걸 사무실에서 막 읽어주더라고요. 그걸 참 잘 썼다고. 이렇게 진술서를 써야지 얼마나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잘 썼냐고. 안 맞아 보려고 글을 참 그때 한 2달 동안 같이 잡혀 있으면서 많이 썼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글을 좀 쓸 줄 아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죠. 예전에 쓰셨던 책 중에 뭐 와이낫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불온한 자유주의자 유시민의 세상 읽기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또 바깥에서 보기에는 또 좌파다 뭐 이렇게 자유주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파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렇게 좌파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불온한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자유주의에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자유주의도 있고 진보 자유주의도 있고 저는 이제 진보 자유주의 또는 뭐 그 세계적으로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자유주의 좌파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좌파 그러면 빨갱이 나쁜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우파 그러면 왠지 좀 좋은 사람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편견 없이 그냥 변화를 주장하는 쪽을 좌, 그 다음에 현실을 지키는 쪽을
이제 우 이렇게 구분한다면 저는 이제 자유주의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죠. 진보 자유주의. 기본적인 그 예. 중심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죠? 그런 속에서 이렇게 그렇죠. 평등의 자유가 가치도 지켜나가는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죠. 예, 그 보수든 진보든 간에 자유주의라는 거는 기본이 되는 사회가 그 민주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 또는 우리나라 우파에는 이 자유주의가 없어요. 예. 예, 그 자유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상적인 흐름을 자유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권, 자기 의견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형성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예.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범위에서 이게 다 허용돼야 되는 게 자유주의인데 그걸 많이 파괴해 버렸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좌파 뭐 심지어는 막스 레닌주의자 뭐 친북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시 이제 18대 총선 얘기 잠깐 좀 네. 해볼까요? 18대 총선에서 보니까 32.59%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제가 무소속 후보로 나가가지고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표가 한 그런 정도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선거는 이제 이번 선거는 이기겠구나, 이번 선거는 어렵겠구나 이런 것은 후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 판단도 못하면서 이 선거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정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때로는 이제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때도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또 승패 못지않게 지더라도 뭐 나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선거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제가 수성을해서 했던 선거는 이겼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또 뭐 저도 괜찮은 그런 선거였고 대구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변화든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했고 대구에 제일 필요한 변화는 뭐 어떤 방향으로 꼭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좀 다양성이 좀 더 있는 도시가 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후보로서 그런 대구의 정치적 다양성을 넓히는데 저희 존재가 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 의원 시절에는 좀 아무래도 좀 전투적인 모습들이 좀 기억에 오래 남고요. 그 장관 시절에는 많이 이렇게 온화해졌다라는 평인데 둘 다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여러 가지 인격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그걸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한 개인은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굉장히 엄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그 다정다감한 그런 사회인인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굉장히 사회생활에서 엄격한 사람이 개인 생활의 영역에서는 또 무척 너그러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항상 정치인은 경쟁 상대가 있는 가운데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이제 부여받은 일이나 제 스스로 설정한 역할이 경쟁하는 정치 세력과 좀 이제 대립하고 그쪽을 공격하고 또 우리를 방어하고 이런 일이 맡겨지면 또 뭐 제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양이 있었겠죠. 전투적이고 뭐 그런 거요. 좀 사납기도 하고. 장관은 무슨 경쟁 상대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복지부 본부만 그 당시에 600명
산하 조직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건 경쟁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자리에서 필요한 일이 뭔지를 찾고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거기 맞춰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원래 제 속에 그렇게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절충하고 타협하고 뭐 배려하고 이런 것들도 원래 있었겠죠. 예, 뭐 사람이란 게 그게 단색이 아니죠. 예,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일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다 합쳐져서 이제 제가 있는 그겠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관계도 이제 경쟁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도시들 간에도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대구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구는 경쟁력이 참 없죠. 예. 큰 도시 중에 제일 경쟁력 없는 도시가 대구하고 광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하고 광주는 정치적으로는 정반대편에 오랫동안 서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또는 분위기, 그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맺어나가는 관계, 또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놀랄 만큼 흡사하거든요. 대구는 경쟁력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 대기업의 대구지사, 뭐 대구경북본부 이런 데로 가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각 지역조직 중에 대구 또 지역조직으로 보내면 아주 싫어해요. 벤처 쪽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죠. 너네 그 테헤란로에 서울에 사무실 임대료도 무지무지하게 비싸고 대구에서 좀 창업하면 안 되냐? 왜 서울서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구에 창업을 해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못 구한다고 그래요. 대구에 있는 인재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 경기도에 있는 인재를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에도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뭐하러 내가 대구를 가느냐. 그리고 이제 와이프 결제가 안 난다. 이런 거죠. 도시 사이에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가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경제성장론은 경제지리학이다. 폴 크루그만이 어느 책에서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지역 발전 또는 지역 단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큰 기업이 자본을 갖고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하면 기업이 창업을 할 때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 가서 그렇죠. 예. 창업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특히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들은 전부 고급 기술 인력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이 어디에 아무데나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나 뭐 어디 뭐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어디에 우리 회사 여기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인재가 거기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이 몰려 있는 곳에 기업이 만들어지고 자본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곳에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왜 그러면 어떤 지역에 몰리는 걸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유로운 공기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활 양식, 어떤 가치관, 어떤 피부색, 어떤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용인하고 이렇게 해주는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기업들이 시장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 기업을 창업하려면 이 지역에 가서 창업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이 글로 모인다는 거죠. 네. 대구는 지극히 불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패션 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밀라노 프로젝트. 네. 뭐 실패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실패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지 뭐가 있습니까 지금. 3단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구를 패션 문화산업 중심지로 만들려고 한 프로젝트였죠. 원래는 대구는 섬유산업이 있던데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밀라노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를 섬유산업 하던 분들이 그냥 틀어지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패션산업,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공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젊고 예쁜 여성이 배꼽티 같은 걸 입고 막 또 뭐 란제리 패션 이런 걸 입고 돌아다닌다. 봐줘야지. 눈 감아줘야. 보기 싫어도 눈 감아줘야 그 지역에 패션 산업이 생기거든요. 근데 좀 이 방송용으로는 적합지 않지만 이놈 가시나 옷 똑바로 안 입고 다니길래 이렇게 딱 어른들이 해버리면 그 배꼽티를 입고 싶은 젊은 여성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거기 살기 싫으니까. 또 거기서는 그 옷이 안 팔리니까 동대문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가지고 거기서 뭐 24시간 돌아가는 그 도심 한가운데에서 지 만들고 싶은 대로 옷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유행을 타면 20대 부자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보따리상들이 오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그 패션을 모방하기 위해서 시장조사하러 또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상가가 형성되고 서비스업이 발생하고 부가가치가 생기는 건데 근데 지금 대구는 거꾸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 지역에 정치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지를 제시를 잘 못해주고 있었던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죠. 그거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함께 만든 구조인데요. 이제 매 시기에 보면 한나라당 말고는 뽑을 사람이 없지 않냐. 경력으로 보나 뭐 학벌로 보나 뭐 그 사람의 뭐 지명도로 보나 한나라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이 비실비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한나라당 독점에 문제가 있다지만 달리 찍을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난 20년간 민주화 이후에 다섯 번의 대통령 선거, 6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돌이켜보면 여러 정당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아성에 도전을 했지만 그 어떤 집단도 작은 성공조차 거둔 적이 없어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성향의 아류정당 또는 그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단 한 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도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 대구 경북이거든요. 그럼 이 구조에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겠어요? 뭐 때문에 공직자들이 시민들 눈치를 봐야죠? 그냥 욕 좀 들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넘기기만 하면 다음 선거 때 되면 100% 한나라당 찍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가 대구하고 비슷한 이유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거기도 민주당은 중앙정치에서는 뭐 민주화를 위해 싸운다 뭐 어쩐다 하지만 그 지역으로 가보면 대구시의회나 광주시의회나 똑같다고요. 사실은 공천 과정이나 의원들의 행태나 국회의원들의 행동 방식이나 다 비슷합니다. 지역 독점 구조. 그 왜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 충청도도 요새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그런데 영호남은 발전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거든요. 영남에서는 호남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보면 영호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뒤떨어져 있습니다. 충청도를 예를 들면 선거 때마다 바꾸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 당에 표 더 많이 주고 다음 선거 되면 다른 당에 더 많이 주고 또 그랬다가 다음에 또 이 당에 또 많이 주고 자기 자신의 그 지역적인 이해관계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바꿔준다고요. 이게 어느 당도 그 지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호남은 그냥 천년만년 한 정당만 계속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디어 경쟁이 안 이루어지고 전부 다 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가 다 유착되고 서열화되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도 동창이다 뭐라 이렇게 다 얽혀가지고 다 서열화되니까 거기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어떤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독점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게 국가가 어떤 경쟁도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돗물 공급하는 거나 하수도 뭐 정비하는 거나 뭐 전화선 유지하는 거나 철도 이런 것처럼 민간에서 어떤 경쟁도 성립될 수 없는 그런 독점이 불가피한 분야는 국가가 직접 하는 거죠. 정치는 경쟁이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경쟁이 생명인 이 정치 시장에 영호남 지역만큼은 특정 정당이 저 동네는 다 저 당만 뽑지 않냐. 서로 이렇게 욕하면서 이런 식으로 독점 구조를 20년간 고착시켜 놓고 그 지역에서 무슨 문화적인 발전,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마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비슷하게 난망한 일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훨씬 더 좀 다르게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쉽게 생각하고 또 사람이 뭐 해보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미리 알고 항상 최선으로 행동하기는 또 어려운 면이 또 있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싶은 것들도 있었고 다 끝나고 나니까 아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것들도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직은 제가 가진 견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지. 또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늘 옳은 견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견해가 현실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야 뭐 인간 사회가 이렇게 많은 모순과 부조리로 얼룩져 있겠어요. 인간 자체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인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미래에 관한 것들은 더 어렵죠.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미래를 좀 더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리고 국민들은 다 바쁘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바쁜데 좀 너것들 국회의원들 뽑아놓고 대통령 뽑았으니까 너가 알아서 좀 잘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골치 아프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건 내까지 그거 생각하란 말이냐. 너 대신 생각하라고 대의민주주의 다 뽑아놨는데 너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쌈질이나 하고 있고 짜증만 왕창 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제가 자꾸 가가지고 선거도 떨어진 놈이 가가지고 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니 이쁘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뭐 지난번에 당신이 잘못했네 이래서 그런 걸로 들리기 딱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 때가 아닌가 보다. 근데 일이 되려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누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가는 국면에서 누군가가 노력할 때 좀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백날 설쳐봐야 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독서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주변 환경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그냥 대충 수능해서 그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무슨 이렇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 원칙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키고 싶은. 아니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건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제가 뭐 무슨 개똥 철학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 또는 개똥 철학이라는 거는 그냥 헌법에 있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도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도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도 있고 검열이라든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헌법에 딱 들어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잖아요. 특히 근자에 들어서. 헌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실정법을 가지고 하위 법령인 법률을 가지고 그것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을 막 짓밟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헌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헌법대로. 헌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헌법대로 하자. 헌법에 써 있는 그대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 이제 그러려면 싸워야 돼요. 헌법대로 안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대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내가 유권자니까 나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잘못된 일들을 고치자고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고 있던 것들이 막 무너져도 그 국민이 뜻을 표현하는 선거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했다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서 진 놈들이 승복 안 하고 마음속으로 정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지난 정권 때 국민의 신임을 잃고 권력을 잃은 것들이 마음속으로 그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또 현 정부 일 못하게 발목 잡으러 나왔다 이렇게 선동해내기 시작하면 저는 입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신문사에서 펜 떼지고 있는 사람들, 키보드 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온전하게 제 생각을 가감없이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책 쓰는 일,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경제정책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오해받을 소지 없이 말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을 때에만 제가 말할 수 있죠. 심지어 그것조차도 잘못 말을 하게 되면 또 기자분들이 가서 뭐 강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한 대목만 발췌해가지고 무슨 제가 대학 강단을 이용해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버리면 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겪었고 저로서는 어떻게 한거할 방법도 없고 한번 그렇게 올가미가 씌워지면 그걸 풀어서 해치고 나올 방법도 전혀 없는 무력한 개인이거든요. 그런 것 모두가 무섭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섭지 않겠지만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일단 잃었던 사람들이고 그로부터 복권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중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이런 시기를 이제 견뎌나가는 거죠. 견뎌나가고 국민들이 다시 저 같은 사람 또는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 목소리가 확실히 들릴 때 이럴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공직 지냈던 사람 도리지 자기가 뭐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진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원래 인생이라는 게 좌절로 점철되다가 또 좋아지다가 또 내리막 가다가 또 오르막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은 내리막이고 그리고 신임을 잃은 시기고 자중해야 될 시기고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어떤 얘기를 해도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좀 우울한가?